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 스테이블로 유지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가 집계하는 미국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 26일 기준 갤런당 3.5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4%가량 상승한 것이며 약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중국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는 조기금리 인하를 재차 차단하고 나섰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과 달리 최근 물가지표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월러 의사는 지난달에는 1월의 지표가 과속방지턱이나 움푹 패인 곳이 아닌지 확인하려면 최소 두어 번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한편 미증시는 내일 부활절로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3대 지수 현재는 혼조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챙겨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저희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GDP가 발표됐습니다. 4분기 확정치는 예측치를 상회한 3.4%로 집계됐고 4분기 GDP 물가지수는 1.7%로 예측치 대비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1만 9천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건대가 집계한 3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뵙는 해왕입니다. 이슈는 계속 생기지만 시장이 큰 변동성을 일으키지는 않죠,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큰 내용 자체는 웬만하면 다 나온 것 같고 앞으로 언제까지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이 다소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매크로적인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목요일 시간 알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10시 30분에 개장하고 나서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졌지만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22시 51분경에 18,53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No rush to cut interest rates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재차
재차 다시 한번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의 경제클럽 연설에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 조금 더 기다리는 위험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는데요. 정책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위험은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물가지표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달간의 데이터에 과민 반응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에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고요. 제롬 파월 의장과 달리 이러한 지표들이 우려스럽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FOMC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연 3회 인하로 유지됐지만 2회 또는 그 이하를 예상한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연설 후에 진행된 대담에서는 과거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했을 때는 보통 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좋게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고 재차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사도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블랙록의 랠리 핑크 회장이 Worry about snowballing US debt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부채가 GDP를 웃돌고 긴축과 침체의 시기로 이어지던 일본의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처럼 미국 경제가 일본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나쁜 시나리오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부채는 2029년에 GDP의 107% 그리고 2054년까지는 이는 GDP의 166%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부채 규모가 커질 때 감당해야 하는 이자 규모를 경고하고 있는 건데 더해서 핑크 회장은 미국의 부채 위기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같은 위기는 세율 인상이나 지출 삭감 등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본격적인 긴축을 펼친 연준은 그 여파로 지난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잠시 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들 하나씩 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월러 의사의 발언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 의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노러시라는 표현을 연설 본문에서 세 차례나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전날에는 장 끝나고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장 반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뭐 대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네. 6월 내지 9월이잖아요. 네. 사실 6월이냐 9월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확인하는 게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6월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두드러지잖아요. 6월. 네.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한번 화면 보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기준이에요. 네, 지금 실시간 기준으로 6월에 대한 금리 인상 기준을 54.9% 보고 있어요. 확인되시죠? 54.9%. 근데 이 발표 전에 이제 월러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62% 확인되거든요. 확인되시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시장 반응이잖아요. 시장 반응. 네. 시장 반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트레이딩 관점. 그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을 바라보는 다수의 의견. 근데 금리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대부분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주 대비해갖고 한 10%가량 가까이 좀 떨어졌어요. 8% 정도 떨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어떤 타임라인 좀 측정을 해보자면 작년 이제 23년도 12월 같은 경우는 3월에 금리 인다는 얘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4월 다 돼가는데 확실한 건 5월에 알 수 있어요. 확실한 건. 90% 이상대에 대한 어떤 수치를 확인하려면
지표를 계속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변화가 지금 당장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냐 이 관점에서는 저는 무조건 놉니다. 네. 오히려 뒤로 뒤처질수록 어떤 효과가 펼쳐질까요? 시장이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편해요.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더 늦춰질 뿐이지 그럼 그게 더 시장 반영에 대한 부분을 좀 길게 늘려뜨릴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6월에서 9월로 하는 건 어쨌든 무조건 하잖아요. 네,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낫지 2회를 인하하냐 3회를 인하하냐 이 부분은 시장 영향력에 제가 봤을 때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6월로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당장에 대한 지표가 여러분들 일단은 높잖아요. 그럼 이 시각 전제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현재로선. 앞으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 네, 월러가 계속 발언을 하겠는데 크게 염두할 부분은 아니다. 네, 오늘 내일 해갖고 계속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크게 염두할 내용은 아니다. 근데 체크만 하면 된다. 우리 체크만. 네, 고용 지표를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고용 지표를.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1만 9천으로 전주 대비 증가를 했고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으로 하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시 영향은 없어요. 간단하게.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좀 이따 네. 제가 좀 3회 법칙이라고 좀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일단은 고용 자체가 좋아지면 오히려 6월에 하겠죠. 네, 6월에 인하를 좀 서두를 수 있고 네. 물가는 영향력이 다소 좀 두드러졌습니다. 크게 변동성을 일으키지 못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기대값보다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큰 변동성 없이 올라가게 된다면 6월에 진행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9월에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완전 와 이거는 6월에 한다, 9월에 한다 이 가능성 자체를 못을 박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장 관점이 일단은 6월이 앞서 있다 이 정도 포인트만 가져가는 거예요. 5월 가면은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이드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통화 정책이라는 게 미리 선제적으로 내포를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막 180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더 딜레이 된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유동성이. 뭐 미국에 대한 이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여기죠.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감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 세 번에 대한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고 봐요.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회수보다 더 살펴볼 포인트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용률도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5월 FOMC 회의 결과까지는 쭉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유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골드에 대한 전망까지도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일단 미국의 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기사예요. 마스터님, 어제 연준도 좀 금리가 높아지면서 적자를 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부채 상황 그리고 재정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자주 나오는 뉴스죠. 네.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포인트만 알면 되는데 역대급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자산만 보면은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 화면 보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에서 시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눌리는 숫자 있죠. 이제 원화로 따지면은 거의 5천조 육박에 대한 달러량을 팬데믹 기간 동안 찍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50% 이상이 국채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제 빚이죠. 역대급입니다. 근데 이게 심심하면 나와요, 이 뉴스가. 네. 그럼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많이 없다.
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이제 거시적인 시황이기 때문에 네. 완전 초거시 시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한 영향력 자체는 미비할 걸로 판단하는데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려면. 예를 들면은 이제 MBS 채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다 파생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그때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은행이 줄도산 난 것처럼 미국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가 작용하면은 미국 부채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연준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겠죠. 새로운 조치를 하고. 왜냐?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낼 수 없으니까. 이미 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5천조를 찍어냈는데 다른 방법에 대한 수단을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라든가 뭐 사실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뭐 코인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꾀하겠죠. 분명히 저는 부채 부분은 어떤 트리거가 작용했을 때 걸고 넘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이제 미국 국채예요. 국제. 예. 왜냐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발행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은 문제에 대한 여지가 있다. 근데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이제 채무자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떤 심각한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는 그 트리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 사실 이제 어떤 리포트라든가 외신 뉴스 다 통해서 보면은 네. 계속 그 가능성만 보여.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아까 외신 하실 때도 중국 네. 관련해서도 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예, 다 똑같은 거예요. 거대한 이제 어떤 유동성 시장에 대한 부분을 부채로 쌓아나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던 거고 지금 미증시가 왜 돌파해요? 여러분들. 따지면 이제 국채 발행에서예요. 따지면. 왜냐하면 미국은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채권 발행을 통해서라도 돈을 확보를 해야겠죠. 예, 유동성 장을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장이 일으킨 거고 그 지금 왜 신고가를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긴축 기간 동안 흩어져 있던 자금 자체가 다시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이게 한마디로 좀 정의가 되거든요. 예. 그만큼 양이 방대하고 말도 안 될 정도로 국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역대급 규모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해야 되고 국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파생 연결돼 있는 채권이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이제 구조적인 결함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걸고 넘어질 문제예요.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저도 꺼려지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금융위기 온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예, 올해예요. 그 가능성이 매우 보이고 자세한 내용 자체는 좀 이따 하나 브리핑을 할 건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네. 어차피 법칙이니까. 자,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께서 두 번째 기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조금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미국의 재정 상황 짚어주시면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너뜨리는 그런 트리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시장 위기를 보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역전 현상 뭐 이 정도 볼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좀 이슈되는 거는 이제 샤메 법칙이라고 해갖고 실업률 지표로 측정하는 시장 위기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회색 바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다 시장 위기 때예요. 굉장히 많았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네. 뭐 제가 태어나기 이전도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 어김없이 팬데믹 기간에도 발생을 했었고, 근데 이 법칙이 여태까지 틀린 적이 없대요. 우리는 그 확률적으로만 보자고요. 확률적으로 이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경우의 수가 틀린 적이 없었다. 이것만 일단 가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예, 일단 가설을 깔아놔야죠. 예. 근데 이 지표에 대한 측정 방법이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 빼기 최근 12개월 평균 실업률 최저점의
이제 차이가 0.5보다 커지면은 시장의 위기는 항상 드러났더라 이거예요. 예. 저게 그럼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걸까요? 일단은 예시로 좀 들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그냥 시장 위기가 발생했대요. 이게 그냥 샴의 법칙으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시장의 위기가 온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논문을 파헤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결과값만 보자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실업률에 대한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봐봐요. 이전 대비. 이거 1년치 실업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대비해갖고 최근 3개월이 올라가는 폭이 확실히 넓어지게 된다면 0.5% 이상이 된다면 이 샴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4월 4.2% 그리고 뭐 5월 4.3% 이상이 추구가 된다면 시장 위기가 올 것이다 하고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대 이상 지금 올라가면 진짜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어김없이 시장 위기가 온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6월이 좀 위기설이 굉장히 많다. 일단은 가능성이. 뭐 지금 굉장히 미증시 신고가 돌파하고 계속 네. 좋은 상황인데 막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리 좀 알고 있어야지 이제 시장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저는 4, 5월에 실업률이 4점 몇 프로가 계속 수치화가 된다면 6, 7월에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체크해야 돼요. 전 4.2% 이상을 좀 위험하게 봅니다. 4.2% 이제 샤멜 법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모든 타이밍 이상하게 다 맞아떨어지네. 네, 채권 스프레드. 자, 화면 내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샤멜 법칙은 4.2% 이상이 계속적으로 추구가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네. 일단 1번이고 네. 어, 일단 샴의 법칙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좀 미리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또 다른 지표도 또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일단 채권 스프레드 한번 볼게요. 네. 채권 스프레드. 그 10년물, 2년물 채권 역전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비슷하죠. 화면 구성이. 채권에 대한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어김없이 시장의 위기가 왔다. 뭐 지표 간단한 지표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항상 일어났던 시점은 채권 역전이 다시 정상화됐을 때 시장 위기가 오더라고요. 특이하게. 정상화됐을 네, 때요? 정상화됐을 때. 우리 역전 현상이 다 마무리되고 정상화됐을 때. 근데요. 지금 채권 역전 현상이 드러나고 다시 정상화될라요. 네. 이상하게. 타이밍이. 이상하게 타이밍을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지금 몇 년도 써 있어요? 1900 보시면은 80년도 때부터예요. 90년도, 2000년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샤멜 법칙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모든 지표가 다 똑같이 뭔가 오래 맞물리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보고 있거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있나요?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거. 영래포 네, 잔액? 영래포 잔액을 한번 봐야겠죠. 네, 일단 근데 영래포 잔액도 네. 지금 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2, 3개월. 이거 다 떨어지려면 시장에 이제 영래포에 쌓여 있는 기구라는 데 이제 연준이 가진 기구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 자체가 잔액이 쌓이는 게 떨어지는 게 한 2, 3개월. 자, 이제 마무리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나스닥 차트 보여주시는 네. 거죠? 자, 나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항상 시장의 위기는요. 2008년 리먼 때도 그랬었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거품이 껴. 여러분들 저 요새 딱 이제
트렌드가 다 AI잖아요. 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AI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좀 변화시킬 만한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핸드폰 있죠? 네. 네. 사과. 음. 혁명과 같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어떤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변화해 버리잖아요.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이 시장은 거품이라고 봐요. 이 주가는. 이 현상이. 근데 이거를 마치 합리화시키는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좋은 종목이고 좋은 실적으로도 회사지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추상적이에요. 제가요 이제 아. 시청자분들한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나쁜 소리를. 이거 거품이에요. AI 거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AI가 거품이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거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치 흩어졌던 자금력 자체가 다시 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 그 느낌밖에 저는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모든 지표가 다 동일하게 수치화시키고 맞아 떨어지고 있는. 지금 만약에 만약 미국 주식을 새로 시작하고 뭐 네. 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쉬었다 가라. 오히려 몇 개월은 좀 지켜봐도 괜찮다. 마치 달리는 말에 막 뛰어들지 마세요. 절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월까지는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전제를 까는 건 그때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도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 180도 태도를 바꾸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 다양한 이론을 꺼내서 막 이제 수치화시켜서 이걸 설명드리고 싶지만 네. 여기에서는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21년도 말에 이 이상에 대해서 신고점 갱신은 무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을 대변하니까. 왜냐면은 그 상황 자체가 이제 통화 정책적으로 테이퍼링도 종료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페드에 대한 계획을 가졌었거든요. 네. 좀 미리 준비하자 이거예요. 미리. 근데 이 전까지 시장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자체는 이러한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내는 현상 자체가 일관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지 모릅니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정책이 바뀌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면.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에 맞게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단순히 이제 2, 3개월을 올해를 바라보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올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이렇게 널리지가 있습니다라고 매크로가 딱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초거시적인 지표예요. 초거시적인 지표 안에서 뭔가 방향성이 올해 중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씩 타이트하게 쪼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저는 수익을 못 내더라도 위험은 피해가자 이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수익은 못 내도 위험은 피해가자. 여태까지 연준이 찍어낸 자금력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이 이렇게 흘러갔고 뭐 영래포라든가 근데 그게 위험 자산으로 다시 몰리기 시작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증시라는 거죠. 개념. 네. 근데 비트코인이 ETF 승인 나고 나서 위험 자산인 증시를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네. 실제로 그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건 미국 발행 코인 관련해서는 다 오르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펼쳐지지만 국내 코인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써요. 정확하게 대변을 하는 거예요. 증시 상황을. 코스피 상황과 미증시 상황을 대변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러한 현상 하나하나가 뭔가 과거에 있었던 현상 하나하나랑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참고를 하시라 이겁니다. 시청자분들. 참고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증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5월까지만 일단 전제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 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네. 저는 좀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귀담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냉정하게. 뭐 5월까지면 얼마 진짜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쭉 증시가 랠리를 보여줄 때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야 좀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늦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건 있는데 그럼 그 전부터 좀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짜여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스스로에 대한 전략 자체가 이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금융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계획을 짜든가. 그렇죠? 왜냐면은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유리한 사람에 대한 포지션 누구겠어요? 제일 누가 유리할까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죠. 사람? 현금 보유형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은 시장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이 딱 멈추면서 돈이 안 들기 시작해요. 그때는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위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습관이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게 가능성이 실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왜냐면은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점 갱신이 다소 무리다라고 계속 판단하는 주의였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점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주의였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상단이 걸리면서 시장 상승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다 아직까지는 잘 들어맞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은 저는 이제 무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막 1년 내내 오를 만한 그 시장에 대한 상황을 대변하지 못해요. 더 자세한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레포 같은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게 왜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왜 이 지표가 중요한 건지, 채권 역전 현상이라는 건 왜 네. 금융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구조적으로, 파생적으로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헤지펀드에 대한 구조를 먼저 알면은 10년물, 2년물에 대한 채권 스프레드 역전 자체가 왜 굉장한 미국에 대한 펀드 구조를 엉망으로 만드는 코스인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양이 방대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지표가 안 좋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그리고 항상 뭐 위기 전에는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 있었어요. 근데 뭐 오늘 나온 얘기랑 중첩적으로 결합을 하자면은 이게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사실 이제 페드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체크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앞으로 수시로 체크해야 될 건 이러한 지표, 거시적인 10년에 한 번 나오는 지표라는 거죠. 이거를 좀 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네. 나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긴축 전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일부는 저는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분은 시장 막 위기 오면은 네. 막 긴축 들어가고 막 한 1년 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변질해요. 아 이거 손절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네. 반등 온다는 뭐 이제 시장 이론자들만 많은데 그쪽 심리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장 상승한다는 것만 믿게 되고 그렇지 않은데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로 맞지 말자 이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자. 예.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5월까지만 보자 일단. 5월까지만. 제가 여기 계속 매주 목요일날 나오잖아요. 네. 지표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매주 나와갖고 목요일에. 아시겠죠? 제가 이거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나스닥 이슈 분석을 하면서 샤멜 법칙 그리고 또 채권 스프레드 영리포 잔해까지 좀 어떻게 우리가 경기 침체를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그 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매주 출연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들 놓치지 않게 매일매일 또 체크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매주 목요일마다 11시에 저희 방송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은 매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걸까요? 네, 오늘 당일 관점이고 근데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와,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제일 걱정했던 시나리오가 제일 나오고 있어요. 걱정했던 시나리오가. 네? 일단 일본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네.
자, 일봉으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원래 이제 추세라는 거 자체가 어떤 약조정 뒤에 상승, 약조정 뒤에 상승하면서 파동을 만들잖아요. 네. 원래 기본적인 파동에 대한 개념을. 근데 지금 요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지표를 무시하고 그냥 올려요. 지금 상황이. 지표를 무시하고 올린다. 원래 오리지널대로라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제 기준선 지지받고 그다음 상승해서 이제 신고점 갱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스팬에 대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리는 단계로 구조화가 이게 정상적인 추세예요. 정상적인 추세는 보통 이렇게 간다. 근데 완전히 이제 추세 중에 강추세가 될 때 나타나는 흐름이 뭐냐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네. 그냥 기준선만 타고 올라가요. 아, 그냥 이게 기준선만 타고 올라가요. 계속. 네. 근데 지금도 그 현상 자체가 또 보인다 이거죠. 어제 사실 이제 안 좋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장의 영향 요소가 굉장히 적다 이겁니다. 일단 적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선 위치로 봐갖고 저점을 한번 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좀 다소 포기 포인트 하루 이틀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기준선 위치가 18,200포인트 내외죠. 예, 이때 매수 위치를 한번 노려보시면 큰 수익은 한 번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표가 다 무시하니까 스윙 위주로 하루 이상 끌고 가는. 왜냐면 이 자리는 일본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단타적 개념으로는 좀 접근이 힘들어요. 예, 18,200포인트 예, 기준으로 좀 잡읍시다. 18,200포인트. 네. 그리고 일봉상 기준으로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치 값을 좀 적용을 할게요. 예,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큰 수익을 낼 만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 정도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과 나스닥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지표를 무시하고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혼자서는 이 시장을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우실 텐데요. 우리 혜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누구보다도 더 넓게 넓혀가시면서 거시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투자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지 그런 지표들까지 함께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1.23%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82.36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1시 49분경에는 82.8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씩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선 82.3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시면요. 일단 헤드라인이 Russian crude output may bring $100 o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감산 소식에 JP 모건은 원유가 $1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2분기까지 하루 47만 1000배럴의 원유 생산과 수출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JP 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브렌트유 가격이 오는 4월에 $90, 5월에는 $90 중반, 9월에는 $100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더해서 전문가들은 오펙 플러스가 6월에 석유 생산 감축을 연말까지 연장할 경우에 유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하지만 유가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달러와 강세가 유가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유가 상승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월가의 예상과 달리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IA에 따르면 주간 상업용 원유 재고가 월가의 감소 예상과 달리 증가하면서 유가는 제한적인 흐름을 어제 나타냈습니다. 휘발유 재고도 130만 배럴 늘어났는데요. 오펙 플러스 소식통 3명은 오펙 플러스가 6월 전체 장관 모임이 있을 때까지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전망을 했고요. 또 스톤엑스 에너지 분석가는 오펙 플러스 생산 감축은 특히 지난 2달 동안 이라크의 과잉 생산과 관련해 볼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호데스도 중요한 점은 러시아의 잠재적인 볼륨 감소다라면서 다가오는 분기에는 러시아 석유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라고 짚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휘발유 가격도 좀 상승 중에 있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연준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께서는 JP모건이 브렌트유 가격이 9월 달에 $100에 근접할 수 있다. 이 부분과 함께 엮어서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좀 엮기가 힘드네요. 저는 사실 JP모건하고 네. 그 골드만삭스 뉴스 나오면요. 이거 반대매매 신호거든요. 아. 너무 신뢰가 안 가요. 여태까지 다 틀렸기 때문에. 뭔가 음. 확신해서 어떤 수치를 딱 말하는 순간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를 네. 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제가 10년 전부터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유가 관련해서. 근데 한 번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어떤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외신 뉴스 쪽은 사실 이제 믿고 걸러라. 그러면 9월에는 $100에 근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확신이 높네요. 생기는데요. 더 떨어질 것이다. JP모건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네. 오히려 안 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확률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률학이거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갖고. 근데 우리가 사실 뉴스를 볼 때 어떤 근거 자체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오펙 쪽에서 감산을 잘 이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굉장히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이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미국이요 이제 유가 생산량이 최대치예요. 오히려 최대치예요. 너무 끌어올렸어요. 이제 중동 견제한다고. 근데 오히려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이제 공급에 대한 측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근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차트는 조금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차트가. 자, 일단 화면 한번 보면은 네. 레인지에 대한 채널 레인지에 대한 구성이 지금 끝났어요. 이 즉슨 앞으로 조금 고점 자체가 한번 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되는 자리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한번 매수냐 매도냐 한번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트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이스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외신에 대한 부분은 좀 평가를 안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해서 이 내용들 짚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5일과 관련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강하게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관점이 뭘까요? 일단은 파동에 대한 문제점, 네. 파동이 완벽히 종료가 됐다라는 일단 기준치가 내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당일 매매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RSI가 일봉상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네. 최근 어떻게 보면 오르는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RSI가 70선 한번 돌파가 들어가면 당일 또는 이제 다음 날까지 시장이 무너지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같은 현상이 또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현상이. 그래서 저는 매도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수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내일 네. 관련해서 오늘 내일. 좀 길면은 이제 한 주 내내 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 어떤 위탈 위치값을 좀 측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공격적인 자리 포지션이 떨어지는 건 82달러가 네.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걸 저는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달러 이탈시. 이탈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당일 추세만 기준으로 본다면 하방이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하방이. 오늘 당일 추세 기준만. 네. 네.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매도를 대응해야겠죠. 그래야지 공격적으로 이 수익폭이 확대가 될 거니까. 네. 추세를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아직 추세에 대한 확정 발견은 없습니다. 매도를 바라볼 때 82달러 이탈부터 네. 매도에 대한 측면으로 시장 트레이딩을 관점을 돌아. 이렇게만 평가드리도록. 오늘 그러면 82달러를 이탈을 안 한다면은 안 하면 할 필요 이만- 없죠. 네, 굳이. 하루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치 고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유가와 관련해서는 82달러 이탈 시에 공격적인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좀 자세한 자리값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해왕 마선이가 꼭 함께 하시면서 이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0.75%가량 올라가면서 222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에 2238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조금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22시 55분경에는 2222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이보다는 살짝 더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더욱더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이슈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 기사입니다. 골드 기사 보시면요. 골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금 선물이 0.6% 정도가량 뛰면서 2200달러를 다시 한번 넘어섰는데요. 2월 PC 가격 지수를 대기하면서 금 시장은 다시 한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FX 엠파이어는 금 선물의 단기 지지선을 2150달러, 장기 저항선은 2500달러로 내다보면서 상승 쪽에 베팅을 했습니다. 귀금속 전문 매체 키코닷컴도 금 가격 차트가 완전히 강세론적인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금 선물의 상승 요인이 불투명한 만큼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기조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해서 금 선물의 투자에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기 투자 관점과 더불어서 오늘의 전략들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사님, 지금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22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지속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려 있는데 금 해석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저는 여러분 빈말을 안 해요. 예. 뭐냐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면요. 네. 저는 원래 트레이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금이 제일 어렵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오늘 최근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인도랑 이제 중국 쪽에서 금을 네.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순유입량에 대한 이제 나라별 측정을 보면은 근데 그거조차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방을 가리키지도 않고 네. 완전히 마이웨이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104선 위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분은 시장 위기설하고 좀 맞물리고 싶어요. 음, 시장 위기설이랑 맞물리고 싶은데 네,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특이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뭐예요? 증시잖아. 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뭐예요? 골드거든요. 근데 동시에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한편에서는 증시가 무너질 것을 좀 예측을 하고 골드를 좀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가능성을 어느 한편에선. 어차피 시장에는 유동성이 부여가 되는데 그 자금에 대한 순유입도 자체가 분할돼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이제 나라별로 측정하고 있는 건 있겠지만은 네, 어떤 우리가 영래포 잔액을 본다든가 네, 이 실질 금리를 본다든가 어떤 금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불규칙해요. 음. 저는 근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장에 대한 어떤 베이스. 연준이면 어떤 행보를 걷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YCC를 포기했는데 채권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어떤 채권량 비중이 보이네라는 근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 시장을 예측하고 그 방향성을 확보하고 안정성 있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금은 없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금만 없어요. 차라리 유가는 네. 오펙이 있고 미국이 있고 생산량이랑 기준치가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금은 없어요.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골드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참고하셔서 같이 하시게 된다면요. 우리 마스터님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 골드에 대한 투자 전망까지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들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말 알찬 이야기들 많이 담아봤습니다. 아쉽지만 목요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